순노르TV. 여러분의 최애 애니메이션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엔 공포 유튜버답게 어떤 내용이든 무서운 요소가 있는 작품들만 보는 편인데요. 최애 작품으론 학교괴담, 데스노트, 귀멸의 칼날, 약속의 네버랜드, 클레이모어, 메이드 인 어비스 등이 있죠. 이런 작품들의 특징으로는 신박함을 넘어 기이할 정도로 강렬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그 장면이 떠올라 다시금 찾아보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봤던 애니메이션들 중 공포 애니메이션이 아님에도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잊을 수 없는 장면들 또는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토이스토리 3 큰 응애. 1995년부터 픽사에서 제작되고 있는 명작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수많은 장난감들이 인간들이 없을 때 움직이며 생기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주 소비층이 아이들인 만큼 이야기 속에는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장난감들이 주로 등장하지만 어두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난감들은 그렇지 못한 편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토이스토리 3에 등장하는 특별한 장난감 하나를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토이스토리 3의 스토리를 대충 설명해드리자면 이제는 다 커버린 주인공 앤디가 장난감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다가 약간의 해프닝으로 소중한 장난감들이 타가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라쏘란 이름의 보라색 곰돌이 인형을 대장으로 둔 악성 카르텔 조직이 있었고 이들은 새로운 장난감이 오면 아직은 인지 능력이 부족해 장난감을 거칠게 다루는 유아반으로 보내 자신들 대신 험한 꼴을 당하게 하죠. 그런데 이 카르텔 조직에는 1970년 눈 감는 인형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빅베이비란 아기 인형이 있었는데요. 생김새는 그저 평범한 아기 인형처럼 보이지만 빅이란 이름답게 다른 장난감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또 이족 보행도 가능해 이 조직에선 다른 장난감들을 감시하는 감시탑 포지션을 맡고 있죠. 그리고 힘은 또 존니 세서 탈출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번쩍 들어 감옥에 넣어버리기까지 하는데요. 또한 큰 눈망울에 한쪽 눈은 자동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다쳐 반쯤 감고 있는데 이 공허한 눈으로 밤에 혼자 그네에 앉아 달을 바라보는 장면은 왠지 모르게 공포영화를 볼 때나 느낄 법한 서늘한 감정을 들게 합니다. 그리곤 뒤에서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목을 돌리곤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오메 정말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기 인형이라 그런지 말은 아예 못하고 아기 울음소리 같은 걸 내는데 이 부분 또한 싸늘한 느낌을 주죠. 실제로 자녀와 함께 영화를 본 부모님들은 아이가 빅베이비가 나오는 장면을 무서워했어요. 아이가 빅베이비가 나오기만 하면 눈을 막 감았어요. 라는 후기를 많이 남기기도 했다 하네요. 4위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전설을 부르는 춤을 춰라, 아미고!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전설을 부르는 춤을 춰라 아미고 편은 기존 짱구는 못 말려 단편 시리즈나 극장판 전체를 통틀어 공포스럽고 수위 높은 기괴한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제작 의도 자체가 짱구 시리즈 최초로 공포 테마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지 구도나 음악 같은 부분들까지 많이 어둡죠. 이야기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실종되고 그 자리가 무언가로 교체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인 척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가짜들이 보이는 기괴한 행동들이나 신체 변형이 압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괴한 것은 역시 가짜 철수 엄마의 닭먹방 장면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른 저녁 게오타쿠 철수는 집에서 은밀하게 덕지를 조이고 있었는데 그 뒤로 철수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 이미 가짜로 교체된 상태였고 가짜 엄마는 닭을 손질하며 군침을 흘리죠. 그리고 이내 입이 징그럽게 찢어지더니 아주 길고 흉흉하게 생긴 혀를 내밀어 생닭을 집어들곤 입으로 가져가 씹어먹습니다. 어우 너무 징그러워. 직후 이상함을 느낀 철수가 부르자 다시 진짜 엄마인 척 표정을 순식간에 바꾸곤 입에 묻은 닭의 피까지 닦아서 먹는데요. 이후에도 가짜들의 습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은 계속 이어지는데 이걸 정말 아이들이 봐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수위가 높습니다. 후반부 이야기가 똥망이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론 상당한 수작으로 평가받는 극장판이기 때문에 짱구를 좋아하지만 혹여나 보시지 않으셨다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3위 월레스와 그로밋 벅스의 날개. 스탑모션 기법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지평을 열어 제낀 월레스와 그로밋 시리즈는 1989년에 시작되어 2025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 명맥을 굳건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레스와 그로밋 시리즈엔 항상 빌런들이 등장하는데 이 빌런들이 상당히 공포스럽게 연출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물론 오늘 소개해드릴 월레스와 그로밋 6번째 시리즈 복수의 날개편에도 소름 끼치는 빌런이 등장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전자바지 소동편에서 다이아몬드를 훔쳐 달아난 범죄자 펭귄 페더스 맥그로우가 자신을 감옥에 넣은 월레스와 그로밋에게 끔찍한 복수를 결심하게 되면서 생기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같은 시각 월레스는 또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가정도우미 로봇 노봇으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그로미스를 위해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이 로봇이 일을 너무 잘하자 마을에서 유명해져 TV에도 나오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페더스 매끄로우는 교도소에서 몰래 훔친 부품들로 해킹 기계를 만들어 교도관이 잠든 틈을 타 컴퓨터로 로봇을 해킹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던 표정의 로봇은 순식간에 악에 물들고 마는데요. 다음날 아침 평화롭게 시리얼을 퍼먹던 그로밋은 로봇에게서 수상한 기운을 느끼곤 가만히 그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인상이 살벌하게 바뀐 로봇 또한 고개를 돌리며 그로밋을 마등시하죠. 분명 눈만 바뀌었는데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막 떠올라. 검은 눈깔이 된 로봇은 더 끔찍한 일을 벌이기 위해 자신의 복제품을 월레스의 명령 없이 몰래 만들었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마을을 싸돌아다니며 나쁜 일에 쓸 물건들을 몰래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 모두가 잠든 밤 무언가를 만드는데, 뒤를 밟은 그로밋이 그 장면을 목격하지만 들키게 되고, 로봇들은 그로밋을 아주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죠. 전 이 작품을 보는 내내 메인 빌런인 페더스 매끄로우보다 흑화한 로봇에게 더 소름이 돋았는데요. 초점이 없는 검은 눈은 보통 공포영화에서 악마나 귀신에 빙의되는 장면에 주로 쓰이는 연출 방식이라 그런지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월레스와 그로밋의 신작이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번 기회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위 퍼펙트 블루. 1997년에 제작된 퍼펙트 블루는 아이돌이었지만 소속사의 뜻대로 그룹을 탈퇴하고 배우로 전향하여 살아가게 된 주인공 미마에게 예상치 못한 기분 나쁘고 불길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녀의 일상이 점점 붕괴되는 과정을 그린 극장판 애니메이션인데요. 주인공 미마는 아직 배우로서 어색해도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는 다르게 사회의 어두운 면들의 연속이었죠. 누군가는 뒤에서 그녀의 도전을 비웃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인터넷에서 그녀를 비방하고, 또 누군가는 더러운 말이 담긴 편지를 보내고, 또 누군가는 그녀를 사칭해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소속사마저 미마의 드라마 분량을 늘리기 위해 신인으로선 감당하기 힘든 수위 높은 장면들에까지 강제로 출연시킵니다. 이러한 불길한 일들은 그녀가 노력하면 할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심해졌고, 결국은 그녀의 주변 인물들이 죽어나가기까지 하는데요. 이에 미마의 정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피폐해져 나중엔 현실과 배우의 삶을 혼동하는 상태까지 와버리고, 어느 날은 스토커에게 쫓기다가 기절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녀가 눈을 뜬 곳은 자신의 방.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방과 똑같은 구조인데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느껴진 건데요. 분명 모두 다 죽었던 물고기들이 살아있고, 아이돌을 그만둘 때 분명 떼어냈던 아이돌 시절의 포스터가 벽에 붙어있고, 무엇보다 커튼을 열었을 때 밖의 풍경이 분명 매일 보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그녀의 뒤에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엔 미마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매니저 루미가 서 있었습니다. 사실 미마에게 닥친 모든 불행은 루미의 만행이었고, 루미는 미마가 아이돌의 삶을 포기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한 끝에 자신이 아이돌 미마라 생각하는 또 다른 자아가 생겨나 아이돌 미마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제거하고 있었던 건데요. 물론 아이돌 미마를 방해하는 것들 중에는 최종적으로 진짜 미마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미는 자신을 배반한 배우 미마를 제거해 자신의 아이돌을 지키려 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는 장면에서 루미가 말할 땐 자신이 아이돌의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미마가 말할 때나 진실을 밝히는 거울에는 루미의 기괴한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데요. 이후 추격전에서도 대비되는 현실과 망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안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청하면 마치 다른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기분 나쁘고 불쾌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담으로 이 작품에 포함된 몇몇의 사건들은 실제 일본 연예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위 메이드 인 어비스 깊은 영혼의 여명. 애니메이션을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작품인 메이드 인 어비스는 귀엽고 아름다운 그림체의 소가 입문했다가 경고 없이 튀어나오는 수위 높은 장면들에 화들짝 놀라 하차하는 분들이 많기로 유명한 대표적인 치유물 애니메이션인데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어비스란 미지의 장소를 주인공 리코와 레그 그리고 나나치가 탐험을 하며 생기는 일을 그리고 있는데, 어비스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귀하고 특별한 유물과 보물들이 가득하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기괴한 동식물들이 많아 모험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곳엔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승부하라는 어비스의 저주로 어비스를 내려갈 땐 괜찮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오려 하면 신체에 강력하고 끔찍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비스는 깊이마다 선발대에 의해 구역별로 이름이 붙여져 있으며 깊이가 깊을수록 상승부하의 치명도는 증가하는데요. 한 예로 제일 위쪽에 속하는 심계 1층 어비스의 연못 구역의 상승부하는 가벼운 현기증과 어지럼증 같이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계 4층 거인의 술잔 지역에서의 상승부하는 전신에 심각한 격통을 유발하고 온몸의 구멍에서 출혈을 일으켜 분출하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심기 4층의 상승부하에 고통받는 주인공 리코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장면은 그보다 더한 심기 5층과 6층, 시체의 바다와 돌아오지 못하는 도시 지역으로 메이드 인 어비스 극장판 깊은 영혼의 여명편의 주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주인공 셋은 우여곡절 끝에 심기 5층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곳엔 이미 본도르드란 이름의 전설의 탐굴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는 탐굴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하얀 호각으로 세계관 내 가장 뛰어난 학자이자 어비스에 대한 연구에 큰 공을 세우고 어비스의 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낸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 그의 별명은 새벽의 빛처럼 진리를 밝혀내는 자라 하여 여명경이라 불리기도 하죠. 주인공 일행은 본도르드를 만나기 전에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프로슈카, 본도르드의 양녀였습니다. 프로슈카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자랑을 늘어놓는데요. 그리고 마주한 본도르드는 기이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온화한 말투와 배려심이 넘치는 성격의 소유자였죠. 하지만 그의 정체는 사실 사이코패스 성향의 매드 사이언티스트였는데요. 어비스의 비밀을 밝힌다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실험들까지 서슴없이 해버리는 인물이었죠. 한 예로 그는 어비스의 저주, 그것도 6층에서 5층의 상승부하를 이겨내기 위한 대대적인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대상은 다름 아닌 부모를 잃고 오갈 곳 없는 고아들이었습니다. 심계 6층 돌아오지 못하는 도시의 상승부하는 인간성의 상실 또는 완전한 죽음으로 인간성의 상실이란 모습이나 지능, 성향이 인간과 멀어진 괴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탕굴과 사이에선 이렇게 변한 괴물을 탕굴과의 말로라 부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심계 6층의 상승부하는 저주뿐만이 아니라 축복도 함께 주는데 이 축복이란 상승부하를 겪는 대상의 내면에 숨겨둔 욕망이 실제로 발현되는 것으로 만약 굶주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 상승부하를 겪게 되면 모습은 인간과 멀어진 괴물이 되지만 배고픔은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도르드는 이 현상과 원리를 아주 자세히 연구했고 그 결과 한쪽에는 저주만을 또 한쪽에는 축복만을 받게 하는 실험을 강행하는데요. 그것은 저주와 축복을 분리하는 엘리베이터 캡슐에 두 아이들을 나누어 가두고 그것을 심기 5층에서 6층까지 수직으로 떨어뜨린 뒤 강제로 끌어올려 상승부하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쪽 아이는 2명분의 저주를 받아 순식간에 모든 것이 녹아내려 끔찍한 모습의 말로가 되었고 또 다른 아이는 2명분의 축복을 받아 정신과 지성을 유지한 채 온전한 모습의 수인이 되어 혹독한 어비스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도르드는 이 실험에서 얻은 성과로 더욱 끔찍한 실험을 벌였고 결국 그것마저 성공시키고 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카트리지란 장치를 발명해낸 것인데 이전 실험과 같은 원리로 심기 6층의 끔찍한 저주는 이 카트리지로 영광스러운 축복은 자신의 신체로 분리하여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비스의 저주는 오직 생명체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카트리지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생명체가 사용자와 유대감이 깊고 믿음이 강할수록 더 오래 더 많은 저주를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본도르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더 오래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저주를 받아내지 못할 정도로 카트리지가 손상되면 본도르드의 몸에서 배출되고 바로 다음 카트리지가 저주를 받게 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때문에 카트리지는 휴대성이 좋게 아주 작게 만들어져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일종의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은 차마 영상에 다룰 수 없을 정도라 고정 댓글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어두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애니메이션 속 장면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